저는 방금 소개받은 최경훈 고려대학교에서 상법, 유통법, 상사계약 실무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통법학교 회장직을 맡고 있어가지고 유통분야에 대한 그 법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유통과의 갈등에 대해서 원론적이고 기본 원리에 의해서 좀 정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 대표님께 감사합니다. 법학은 기본적으로 상식에 관한 것이라서요. 상식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건 힘듭니다. 상식을 조금만 토시를 틀려서 다르게 얘기하면 금세 상식에 어긋나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쓴 글에 충실하게 그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발제문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선, 유통법, 유통 및 유통법의 개념과 제인식, 유통법의 지도원리,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신조어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화두로 등장했었습니다. 내년이면 또 총선인데 이렇게 화두로 등장하더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그 위력이 폭발적으로 전폭되고 그 후 한동안 우리 사회를 압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경제라는 단어와 민주라는 단어, 우리나라 양대 정치 세력의 상징어가 결합된 그런 단어입니다. 거기다가 그 뜻 또한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돕자, 억강부약하자, 이런 것이어서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구호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극빈국에서 출발해서 정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단기간에 극복해내는 국민적 자부심이 한 축이었고요.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을 무분화하기 위해서 양대 정치 세력이 이 경제 민주화라는 이 단어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무진장 많이 노력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불가역 불가침의 성스러운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제민주화 깃발을 앞세우고 하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은 경제를 후퇴시키는 것이고 민주에 역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비치는 그런 정말 위력 있는 단어가 됐습니다. 게다가 국민들도 압축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경제 분야의 적폐를 해소하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이제 누구도 감히 정말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죠. 이것을 동력 삼아가지고 입법운동이 강력히 전개되었고, 재벌 기업의 수요 구조 개선, 이권 몰아주기, 순환 축자, 헌법 상속,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을 방지하자, 이런 문제 입법운동이 활발히 전개됐고요. 또 중소상공인들을 대기업의 나라와 횡포로부터 보호하자, 이런 취지로 이런 취지를 내걸고서 법률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유통 분야에서는 독점금지법, 대규모 유통법, 상생법, 강행사업법, 이런 법들이, 유통산업발전법도 일부가 개정이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 돌이켜 보면은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참 크고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강자의 탐욕과 남용을 억제하고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이런 국민의식의 전반적 확산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한 인식의 확산을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어떤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분에서 느껴지는 어려움과는 달리 경제민주화가 실제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는가, 이것은 좀 달리 좀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명분이라도 실질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국민은 이러한 점을
즉각 깨닫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느끼면서 결국은 그걸 깨닫게 되고 간파해냅니다. 최근 들어서 경제민주화의 열망이 급격히 약화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숭고한 이념인 경제민주화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 열망이 지금 식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경제민주화의 취지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입법 과정에서 기본적인 경제 원칙이나 법 원리에 어긋나는 그런 내용이 무분별하게 포함된 데 원인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즉 과유불급이죠. 지나치다 보니까 부족함만 못한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유통 분야에서 두드러집니다.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포장되고 상생이나 동반성장이라는 용어로 추동된 규제법이 대기업들 중소기업으로 대립구도를 설정하고 대기업의 규제 쪽에만 치중을 하고 거기에만 포인트를 맞췄을 뿐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화 입법 중 일부는 국민의 소비생활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불편과 불이익을 강요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민주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만 정작 그 입법 과정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편익은 배제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좀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유통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유통이라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 그것이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제조자에서 재판매자로, 유통 채널의 상위 차원에서 하위 차원으로 판매되고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통의 흐름은 마치 상류에서 발원한 물길이 하류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물줄기가 결국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이 유통의 흐름 역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흐름의 유사성이 바로 상거래 단행돼서 흐를 유자, 유통이 됐을 것입니다. 유통이 없다면 오늘날 각 개인이나 사회는 자급자족의 원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러한 원시적 상황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류는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비자와 생산 공장이 유통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사회에서 유통은 소비자의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개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통은 국가 경제에서도 막중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미국 민간 산업의 국내 총생산액은 12조 4천억인데, 4천억 달러인데, 그중 약 36%가 유통산업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율은 우리나라에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주식시세표를 보면 유통업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미국은 유통업을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상품과 서비스에 유통이 많은 건 다 유통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예컨대 변호사의 서비스 제공도, 의사의 서비스 제공도 전부 유통업으로 봅니다. 그렇게 넓게 잡으면 우리나라도 36% 차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통의 역할이 이렇게 막중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유통을 다루는 법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경제민주화 바람이 휘몰아칠 때도 속칭 단통법이나 도서정가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도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향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국가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당장의 팽배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이러한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유통법은 그것이 상법은 상에 관한 법이고 민법은 민사에 관한 법이듯이 유통법은 유통에 관한 법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유통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품과 서비스 흐름을 말합니다. 그러한 흐름은 거래 주체가 개입하는 단계에 따라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법적 이슈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슈는
각 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서로 이해 대립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이런 유통법, 유통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유통 단계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은 농민과 어민과 같은 그 원재료 생산자 또는 상품 제조자 이런 사람 포함해서 이제 생산자라고 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2차원 구조에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 생산자와 그러니까 제조자와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런 단계로 나눠질 수 있고 도매, 소매 단계가 다시 몇 단계로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외국에 있는 상품이 우리나라 소비자한테 직접 전달되는 직구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유통 단계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유통의 구조는 복합적일 수도 있고 단순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맨 밑에 있는 소비자. 유통의 궁극적 귀착점은 소비자라는 거다. 소비자가 없으면 유통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제품은 생산될 수도 없고 판매될 수도 없습니다. 이 점을 우선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통의 전개 과정에 다양한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고 따라서 다양한 그런 법적 이슈가 생기는데 유통법은 크게 유통 거래 관계 즉 약간 저 틀에서 보듯이 원재료 생산자에서 중간재 취급자로 넘어가는 관계 또는 중간재 취급자에서 제조자로 넘어가는 관계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원재료 생산자는 이제 철광에서 이제 철광석을 캐죠. 그다음에 그 철광석을 가지고서 이제 무슨 부품을 만들죠. 부품을 현대자동차에 공급을 하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생산해서 딜러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합니다. 제주도의 감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귤 생산자가 최초의 원재료 생산자인데 직접 소비자한테 팔 수도 있고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예컨대 제약회사를 거치면 비타민C를 만드는 그래서 비타민C를 생산하면 다시 약국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거래법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통 규제법적인 측면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거래가 불공정하다 또는 독과점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 거래법과 규제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는 유통 산업 정책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크게 이제 유통법의 공조에 속하는데 이것을 흐르는 하나의 그 유통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서는 이거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이라는 특성에 맞는 그런 법리가 마련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즉 기본 원리가 형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적 갈등이나 부조화가 최소화될 수 있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정책 간의 충돌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건대 유통법이 체계화되고 정부 정책의 모호함이 제거되면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서 기업들은 보다 적은 위험과 비용으로 사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결국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국민경제 번성으로 이어지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통법의 지도 원리를 보면 상거래법의 기본 원칙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 유통 주체 간의 거래 관계가 이제 기본적인 상거래 관계인데 유통법 중 상거래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그것을 인용을 합니다. 상거래법은 상법전에 있는 전형적인 상사 계약들, 예컨대 뭐 대상 위탁 매매업, 그다음에 가맹업, 뭐 위탁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상법에 있는 것들이 있고 상법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다단계 판매, 인터넷 판매, 홈쇼핑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이제 유통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 계약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계약이고 그래서 법전에 있거나 없거나 간의 공통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 관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자치 그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강행 규정이 아니다. 왜? 상거래 관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연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제 국가가 나서 이래라서 간섭하지 않아도 가장 자기에 맞게 이해관계가 조절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자유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거래법의 기본은 당사자 자체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당사자 자체의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당사자가 기획이 체결됐을 때 그 해석을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도 법을 만들 때 유통거래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를 중시하자 이렇게 존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함부로 난폭하게 그쪽에 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입하려고 만드는 거고요.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로 집행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 자체 원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지 자꾸 개입하려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거래규제법을 보겠습니다. 유통거래규제법은 당사자 자체에만 맡기니까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래서 부가 자꾸 한쪽으로 편중되고 형성된 부를 통해서 지위를 남용하고 하는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산업 전체적으로 독점이 형성되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유통규제법이 생기는데, 이것은 결국은 지나치면 역시 규제가 된다는 그 원칙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떤 것이 규제법의 정당성이냐, 이럴 때 시장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통규제법의 한계다,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규제 도입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는 규제의 적정성의 문제로 이제 규제를 하는 거겠죠. 유통거래는 일반 무슨 결혼식이나 무슨 관원상제나 이런 순선 인사공유와 달리 국제적으로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인습이나 전통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계적으로 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한 법리 역시 국가 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통통신과 인터넷이 발달했지만 더욱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오래전부터 발달된 나라, 장구한 역사를 가진 선진국일수록 그런 나라의 의회는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합니다. 법리적, 경제적 필요성과 정합성을 물론이고 그로 인한 중장기적 부작용까지를 신천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을 합니다. 시리에 따라 인기에 영합하거나 조직화된 소수 집단의 규모에 부박하게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유통규제법을 통일함에 있어서 선진국에게는 좋은 시금석이 된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있고 우리나라 사정이 있는데 그러는데 유통은 각 나라의 사정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뭐랄까, 우리나라도 개화기 시대에 최국 정책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힘 있는 사람들, 야, 우리는 우리 식으로 우리 법에 맞게 하는 것이지, 나라마다 법은 바뀔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유통과는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다른 그런 정의관념, 도덕관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만 유통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 유통을 아직 모르는 거고, 아직 세계화의 흐름, 인터넷이 발달하고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좀 장벽이 무너지고 외국의 그 생산품이 직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 가정에 배달되는 이런 상황을 못 따라가는 후퇴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진국에 없는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경제적 약자다, 경제적 강자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유통법의 규제 원리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진국에는 이런 논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유통 규제에 대한 논의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간 우리 법제의 현실을 보면 규제 논거가 합리성에 기초하기보다는 단기적, 감성적, 피상적 검토의 경우 즉 장기적으로 초래될 부정적 여파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규제는 국가 발전이나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국격을 훼손하고 국가 경제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양쪽 모두가 이기적인 본성에 기해서 가맹계약을 체결합니다. 특히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이미 가맹본부의 중요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4일 전에 정보 원결서를 받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정부 공개서를 미리 보고 계약을 체결해놓고 나중에 이것이 노예 계약이다 뭐다 뭐 이럴 줄 몰랐다 그런 얘기는 나는 바보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핑계를 대고서 그 계약을 뒤집는다는 것은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상인간의 거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요. 팍다 순투세를 받는다 레비스 스탄티비스라는 말은 그 거래관계 기본입니다.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 계약 당시의 상황과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지켜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같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맥도날드 같은 게 우리나라에 들어있죠. 우리나라에 할스커피 외국으로 나갑니다. 나가요. 중국에도 많이 벌써 우리나라가 더 크게 번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법은 외국에도 번지고 외국 기업이 들어오다 보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제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입법기관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독자적인 자영업자가 하는 행위,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하느냐 못하느냐를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맡겨지는 그런 자영업자인데 그 예상 매출액을 강제적으로 주라.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주라. 신의 영역을 인간의 법으로 묶는 이런 입법, 이런 모습을 보면 외국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이런 국회나 또는 법학자들이 뭐 하길래 그 나라는 이런 정도인가 라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걱정입니다. 힘 있는 무지는 화려한 명분으로 그것이 포장되면 더욱더 국익에 해를 끼칩니다. 우리 사회는 규제가 합리성보다 목소리 크기가 기준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압축적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대기업 집단이 국민에게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한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또한 많은 중소기업자들이, 중소사업자들이 창업자생에 나서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 사람들이 한계사생에 걸리기 때문에 생계가 걸렸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계가 걸렸으니까 극단적인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목소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풍토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점차 우리 경제관계에 있어서 대기업 탐욕스럽고 영사사회는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이제 상당히 이제 당연한 것처럼까지 확대되는 그런 구조가 됐죠. 그런 이분법적 대립 구조화에서 합리적인 논의의 장이 설 여지가 없었고 특히 중소기업을 사주는 대기업과 관계에 있는 관계사들은 규제를 받아도 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업의 효율성이나 혁신성, 소비자의 기여도 이런 것은 고려되지 않고 마침내는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까지도 규제받아도 된다. 규제받아야 한다. 라는 현상까지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중에는 유통 혁신이나 성장을 거부하고요. 일부 중소사업자들은 단체를 구성해서 규제에 과잉 기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엄살을 부리는 엄살주의가 이제 생기고요. 이런 부작용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학자라는 사람들이나 공부회나 했다는 사람들이 또 이제 부추기기도 합니다. 박사학위가 있는 분들이 이제 나서가지고서 가맹점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자인 초보적인 것도 모르면서 이것을 대기업이라고 이제 진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맹점주가 대기업이라는 논리로 프랜차이즈를 갖다 규제를 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좀 세계에서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는 버젓이 한동안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 기준은 완전히 변경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의회에서 마련하는 이런 보고서나 이런 데도 보면은 도대체 이게 가맹점 사업자가 자영업자인 줄을 모르고 가맹 본부를 규제해야 된다? 가맹점 사업자를 규제해야 된다? 뭐 같은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의 기록을 보고 그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입법을 만들면서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과 비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논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지난해 12월 12일 날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같은 규제에 대해서
하교수와 다른 판결이 나왔다. 온통도 한번 시끄러웠죠. 근데 그것은 그것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것이 헌법 원리에 맞고 소비자의 권익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는 국민이라는 입장을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뜻에 맞게 했다라고 판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 동산 발전법의 대규모적으로 너무 왜소하게 폭좁게 해석했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는데 그건 너무나 그 전체적인 헌법 차원에서의 문제와 국가라는 것이 국민으로 구성된 이 조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문제는 계속 앞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걸 근원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단초는 없을까. 단초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좀 더 솔직하고 직설적이어야 됩니다. 에이 차리면서 빙빙 돌아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깊이 살펴보자면 좀 더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왜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에는 규제가 없는데 왜 그런가? 선진국에는 국회의원이나 정책 기반자들이 대기업 편들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시장에 그렇게 남용했는데 알면서도 게을러서 그런가? 아니면 선진국의 대기업들은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고 시민상식의 문제를 잘 지키면서 정말 그 성인 문자처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 없는가? 질문을 바꿔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규제가 많은가? 대기업들이 유달리 탐욕적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중소상공인들이 사업자로서 스스로 갖춰야 될 Bona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이라는 이런 거 사업을 하려면 내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경쟁자가 나오면 내가 망할 수 있다는 거 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지 내가 아마추어로서 취미 삼아서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프로로서 직업으로서이기 때문에 프로 정신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런 정신도 없이 그냥 창업하라니까 하고 쉽게 하고 또 정부는 또 지원해주고 창업자가 막 빌려주고 그래서 쫄딱 망하고 이렇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무서워서 결국은 창업부터 하고 난 다음에 망하는 것이 무서워서 유연하게 보호를 요구하기 때문인가? 규제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정의를 실현한다. 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그러는가 아니면 특정 계층의 상계층을 위한 것인가? 상계층을 위한 것인가? 그들은 정말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규제법을 통과시키면서 의기양양한데 정작 소비자인 국민들한테 한 번이나 양해를 구해본 적이 있는가? 정부 부처가 또 청구 입법까지 하면서 규제 입법을 만드는데 그게 정말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의 그 법제, 풍토 이런 것은 과연 선진적인가? 이 상태로 계속 가도 되겠는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국민이 탁한 법풍기 속에서 탄압이 두려워서 수능을 해놨어요. 5060이나 유신시대를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아직도 무슨 약점들이 있길래 탄압이 무서워서 그러는지 규제가 가해지려고 할 때 당당하게 대들지도 못하고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할 준비도 못하고 그냥 그래요. 나 죽겠다고만 하지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 체계를 별로 갖추는 것 같지 않아요. 소비자와 유통과의 관계, 이 양자의 관계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통은 단계마다 다수 기업이 관련있는 거 그들 기업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지향합니다. 소비자를 향해 돼 있습니다. 특히 최종 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소매기업의 활동은 결국 소비자의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소위 말하는 사랑을 구하는 구애 활동을 한 겁니다. 구애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하는 것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좋아지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잘 보여야 그 물건이 많이 팔리고 그 구입이 성장하는 거니까. 이건 정부기관이나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한테 잘못 보이는 정치인, 국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인, 이런 정치인도 필요 없죠.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요. 국민은 국가 권력의 원칙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공무원은 누구를 말하냐?
임명직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선출직까지도 다 여기 광해의 공무원에 속합니다. 그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것은 특정 계층이나 계파나 자기를 찍어주는 사람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에서 떠나서 벗어나서 정말 최대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께서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상공인 단체나 나 죽겠다고 제대로 서비스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 죽겠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 게 아니고 최대 다수의 국민, 소비생활을 하면서 일상을 영위하는 이 국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부터 제목입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이 점을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걸 경시하고 아까 제가 그 유통 과정에서 보여드렸죠. 그 과정상에 중간에 유통상끼리, 소매상끼리 대기업 소매상, 영세 소매상과의 갈등 문제만 가지고서 논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 오류에 빠지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민주화, 상생, 동반성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매력을 가진 단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민주화의 역행하는 역적처럼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기운은 남아있습니다. 상생하자는데 너만 살겠다는 거냐? 반대하면 이렇게는 안 할 거였고, 동반성장하자는데 너만 살겠다. 여전히 이게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이 상생이라는 깃발 하에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까지 다 담아서 유통법 뒤에 자꾸 가지치기로 이 법이 들어가면서 유통법이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유통법이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은 결국은 경제민주화라는 숭고한 이념, 어떤 캐치페이지의 순수성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경제민주화를 망각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담아도 위력 있는 포장지, 그런 포장지는 없어요. 결국은 속을 까보게 돼 있는 거고, 까보니까 쓰레기더라, 또는 우리를 불편하고 짜증나게 하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태는 민주국가에서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골목상권, 골목빵집 이렇게 얘기하는데, 골목이 빵집 주인 것입니까? 골목상권이 상인을 위한 것입니까? 골목에 사는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것이지. 골목 상인은 골목 주민들한테 헌신 봉사하고 노력하고 거기서 같이 더불어 살아야 돼.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비슷한 돈에, 부친전에 또는 저질 품질에 이것을 꼭 강요당하면서 사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죠. 과거 우리 압축 성장 과정에서 애국심, 국산품, 애용하기 이런 것들이 한때 그것도 되게 복잡 들어갔고 저희도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세계화 시대예요. 그런 것은 계속될 수 없어요. 이런 것은 실컷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기업이 못 들어오게 됩니다. 자영업인 프랜차이즈도 못 들어오게 돼요. 심지어. 그러면은 주민들은 경쟁 상태가 정보가 없으니까 불친절한 그런 정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싫으니까 나 일요일날 좀 밖에 나가서 물어 사야 되겠다. 근데 거기는 영업이 규제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영업을 규제하고 이건 결국은 주민을 그 지역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과거 산업혁명 시절에 인클로즈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양모 산업발전에서 농민들을 쫓아내고 양을 무탈을 치고 양을 가뒀죠. 양이 못 도망가게.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이 유통법이 유통규제법에 의해서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불친절과 저질, 값비싼 물건에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청량기에 이 불쌍한 우리 소비자 국민들이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벗어나야죠. 갈등 구조를 분석해보면요. 우리의 그동안의 경제민주화, 상생, 동반성장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크게 보면은 갈등 구조는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와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즉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나뉩니다.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납품업자와 납품 받는자, 예컨대 현대자동차와 하청업체가 돼요. 또는 대규모 유통업체, 이런 백화점과 백화점의 납품업체가 돼요. 이런 업체 간에 거래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계속 쥐어짜기를 하면
납품업체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쥐어짜지 마라. 그 다음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이행하라. 납품 대금을 지연시키지 말고 제때 줘라. 어음으로 끊거나 종업원 파견하라고 강요하거나 이러지 마라. 이런 정도로는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살자.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장려되고 촉진될 수 있습니다.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는 치열하게 기업들끼리 경쟁을 덮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예 너 나오지 마. 너 나오지 마. 점포 내지 마. 네가 점포내면 이 사람 죽어. 그러면 독점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되고 독점의 폐해는 누구나 아는데 즉 경쟁의 순위는 누구나 아는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모든 걸 간과하는 그런 현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런 것들 거래 당사자 간의 불공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그것도 계약 제한 측에 해결해야 되지만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의존성이 강화된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제법이 작동될 수 있다. 그러나 거래관계가 없는 관계까지도 창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장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문 닫아라. 며칠씩 문 닫고 며칠까지 문 닫아라. 이런 것은 경쟁의 원리를 저해하는 것이라서 결국은 그 피해는 소비자는 국민이 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민주 국민이 주인 이 말인데요. 이용은 대법원장께서 그거 아주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민주 쓰지만 실은 민주가 무엇인지를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협력해야 될 관계와 경쟁해야 될 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가지고서 경제민주와 그냥 상생,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경쟁을 갖다가 도입시켜버렸어요.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갖다가 도입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정책을 바꿔야 된다. 논의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의 논의의 패러다임은 유통분야에 관한 논의가 대중소기업 간의 이해대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경제민주화의 그 함의, 품고 있는 뜻이 강자의 탐욕과 남용을 억제하고 경제적인 약자를 돕자. 이런 억강부약의 구호가 사회 분위기를 지배했습니다. 참 멋있고 매력적인 구호이다 보니까 정치권이 재빠르게 나서서 대기업이나 그와 연관된 기업의 생산 및 유통활동을 제한하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극소수 대기업보다는 숫자상으로 중소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 아마 가장 큰 요인일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기업 편이 아니고 중소기업 편을 든다. 이것을 아마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욕은 선진국 정치인들한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진국에는 이런 입법이 없을까?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영세 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의 당연성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영세 상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일반 국민 소비자들이 용납을 안 해요. 그걸 하면 떨어져요. 정치 인생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완전히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적폐를 해소하려는 경제민주화 운동은 이 사회의 가불 문화를 해소시키고 해체시키고 대기업의 탐욕을 억제하자 이런 그런 우리 사회의 인식에 한 단계 도약을 이루는 그런 커다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입법 중 일부는 합리적인 규제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이는 특히 소비자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유통 분야에서 두드러집니다. 그런 입법 과정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이익이 제대로 고려된 바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은 이 상생법에도 그리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도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통의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의 이해 상충 문제에 집중하다가 정작 유통의 궁극적 지향점인 국민의 권익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의 민주는 없었습니다. 국민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자로부터 유통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로 가는데 소비자인 국민 이익을 보살펴야 되는데 중간 단계에 있는 유통 상인 간에 큰 상인과 작은 상인 간에 그 싸움에 치우치다 보니까
달을 보라고 손을 가르치는데 중간 상인들 간의 문제만 보고 다른 국민은 못 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가 이런 견지망월의 물을 도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유통규제법의 무분별하게 편입된 일부 규제와 그로 인한 갈등은 그것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탐욕적이고 일탈적인 대기업들의 행태, 그 다음에 정말 일상이 삶이 다급한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역풍이 불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이건 하나의 성장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장통은 이제 성장하면 극복해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벗어나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유통법의 지도 원리에 충실하는 겁니다. 계약자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유통거래법의 원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유통규제법의 원리.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한 원리의 굳건한 바탕 위에서 비로소 상생과 협력이라는 얘기가 보충적으로, 보완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됩니다. 상생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상생은 보완적으로 가진다는 겁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게 하되 경쟁할 것은 치열하게 경쟁하게 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쟁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까지 상생을 요구하고, 즉 무조건적인 상생을 요구하고, 그나마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은 치우쳤어요. 즉 기업끼리 상생하는 거라면 치우쳤어요. 이제는 논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이해 구도가 아닌 기업 대 소비자의 구도, 여기를 놓고 말한다는 것이죠. 나라의 주인이 국민입니다. 국민은 소비 생활하면서 사니까 모든 국민은 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끼리 상생하는 거가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과 상생하는 것, 이걸 기준으로 삼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정치인이 퇴출되잖아요. 또 퇴출시켜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기업은 상인이든 조그만 영세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퇴출돼야 돼요. 그런 풍토가 정립돼야 돼요. 물론 퇴출된 사업자를 위한 보완대책은 별개 문제로서 그리고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되죠. 마련의 방안도 실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지속될 때 끝모르게 전개될 갈등, 더 많이 쉬어라, 더 이것도 막아라, 저것도 막아라 하면서 무한대로 연장하면서 3년의 기간을 주고서 중소기업 적합적으로 진행했는데 3년 더 해라, 이런 무리한 요구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유통 분야의 갈등이 체계적으로 이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에서 비롯된 상생원리가 나라의 주인이자 국민이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상생원리의 무분별한 오남용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처럼 상생원리를 이유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제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장려되어야 할 경쟁을 오히려 억제하는, 경쟁을 못하게 하는 현재의 법제적 혼란 상황은 조속히 종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관계의 유무에 따라서 상호 협력할 것은 협력하게 하고 경쟁할 것은 치열하게 경쟁하게 하는 원리적 기준이 확립되게, 우리 사회는 이미 규제의 혜택을 누리거나 그에 기대리는 세력이 상당히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오로지 소비자만을 위해, 소비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매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잘못 도입된 규제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입법적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입법자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입법자들의 생각이. 입법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느냐? 각성된 국민의식에 의해서 바뀝니다. 각성된 국민의식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입법자를 선거를 통해서 문책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은 머지않아서 민주시민으로서 일상생활을 생활하는 소비자로서 실사구시적
생활 정치 의식과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이 됐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과거처럼 대형마트 규제하라 이러지 않고 지금은 짜증난다, 왜 문 닫는다, 가니까 없더라, 재래시장 가니까 주차도 못하고 짜증난다고 애를 울고 미치겠더라, 이런 지금 논의가 좀 더 오히려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선진국으로 지금 선진 의식화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각성이 현실화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어디에서 들어봤죠? 그 날이 올 때까지 진정한 소비자 운동이 더 활발히 전개되어 갑니다. 진정한 소비자 운동이라는 말이요, 한 5, 60년 전처럼 불매운동한다, 피켓 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선부자적이어야 되고요. 제도가 잘못될 때 제도가 그 제도를 근본적으로 막는 그런 것이 진정한 소비자 운동. 구태연한 방식을 벗어나서, 그리고 소비자 운동이 정치적으로 뛰면 안 됩니다. 불쌍한 사람, 불쌍한 상인들도 보호해야지 어떻게 해. 소비자만 생각해야 됩니다. 소비자만. 소비자가 상인들까지 다 생각하면 이미 소비자 단체가 아닙니다. 컨스머 와치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했습니다. 경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